제3장의 아동의 발달이 이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많이 시험 안 낼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 발달을 여러분 따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책 한 권을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따로 이제 별도의 과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챕터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동기의 발달 중에 그래도 뭐 전혀 안 내는 건 아니고 적게 낼게요. 아주 적게. 네. 그래서 신체 발달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볼 거고요. 정서 발달에 보면 51페이지에 그 굵은 글씨로 자아 존중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 뭐 친사회적, 삶에 대한 적극적 태도, 뭐 이런 것 좀 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주로 공부를 할 때 동그라미 1, 2, 3 이런 거 이제 중심으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험 문제 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로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분류를 해서 좀 나름대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2페이지에 인지 발달을 위한 구체적 목표 뭐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보면 좋겠고요. 인지 발달은 뭐 이미 배운 것처럼 뇌 발달 뭐 이런 것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좀 뭔가 이제 판단하고 논리적 사고라든지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고, 통상적으로 정서 발달하고 사회성 발달이 같이 나오고 인지 발달은 이제 별도로 좀 나오고 뭐 그렇다는 거 알면 되겠고, 그다음 아동 발달의 이론은 사실 안 빼도록 할게요. 그냥 아예 안 하는 거로. 여러분 발달해서 다 한다고 전제하고 요거는 빼도록. 그러면 이제 여러분 분량이 많이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발달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계절의 성숙 이론 쭉 넘어가고, 근데 마슬로의 인본주의 이론은 좀 알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많이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중요하게 부모 교육에서도 나오고, 이제 여러분이 부모 교육 과목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기본적 이론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복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복지에서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이제 물론 스킬로 그 치료 스킬로 나오지만 어떤 복지에 대한 기본적 시오리, 이론 이런 개념에서는 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다루진 않아요. 근데 인본주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발달과 뭐 교육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슬로의 인본주의 이론은 여러분이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복지적 요소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그 결핍 욕구까지가 대체로 복지와 관련이 깊다. 그러면 뭐냐 하면 거기 그림 3-1의 그 76페이지 보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최소한 이거는 복지에서 해주자. 이거죠. 얘네 기본적으로 인간이니까. 네, 인본주의 이론에 의해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동 발달의 시사점 있잖아요. 79페이지에. 그래서 얘가 가지는 시사점은 이 이론은 어떤 시사점을 가질까? 뭐 이런 거 이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 발달사 4장 넘어갈게요. 이제 4장에서는 흐름이니까 기본적인 흐름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고대사의 아이를 어떻게 바라봤냐 뭐 이런 거 아동 발달에도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어쨌든 인간을 어떤 식으로 바라봤냐 뭐 이런 것들이 아동의 권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동 권리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죠. 근데 고대 사회는 당연히 아동 권리가 없었겠죠. 그냥 아동을 뭐 하나의 그 어떤 노동력 정도로 이해했고 아동에 대한 존중 이런 거 별로 없었다라는 이제, 그래서 큰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고, 그래서 거기 81페이지 보면 뭐 그런 중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넷째 줄에도 보면 유아를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아버지의 손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옛날에 그랬다 이거지.
그리고 카두시는 아마존 지역의 인디언은 아기가 태어나면 강물에 그 아기를 넣어 건강한 아이만을 끄집어내고 그러지 않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런 거 별로 없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오면 중세 뭐 교황 이야기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고 약간 이제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원시 고대 사회에서 아동은 인격적 권리를 지닌 존재라기보다는 본능적 존재였다. 뭐 이 정도로 했다. 그 다음 중세 사회에 와서 조금 이제 달라지지만 여전히 신분이 낮은 아동은 무가치한 생명으로 취급되고 흐름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막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큰 흐름이 고대에서 중세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요거를 여러분이 좀 권리적 측면에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 이제 조금씩 그런 의식이 생겼겠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나오고 제일 밑에 보면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제정했는데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이제 그래서 조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뭔가를 해줬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때 이제 여기 이 법원 보면 부모 또는 조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중 남자는 24세까지 여자는 21세까지 결혼할 때까지 도제로 양육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은 양육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도제로 보내졌다 뭐 이런 주주. 그리고 산업혁명 속에서 아이들은 뭔가 이제 근로의 대상이 됐다.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이 체구가 적으니까 그 공장에 일하러 보내서 그 기계 밑에 들어가거나 뭔가 이제 막 그런 거 할 때 많이 활용됐다. 설국열차 거기도 보면 키가 작은 아이 이렇게 키재 가지고 어딘가 끌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화 끝부분에 보면 그 기차 밑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조정하는 성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아이가 하는데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현장에서 아이들이 사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중세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사회에서는 노동력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연도 이런 건 전혀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이해를 중심으로 하면 되겠고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 아동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아동권의 사상 권리로서의 아동복지 사상이 강조됐다. 그러면서 엘렌 케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제일 85페이지 제일 하단에 모든 아동은 생명, 복원, 적절한 주거, 교육, 노동으로서의 자유 뭐 이런 거 존두이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엘렌 케이는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사회복지사의 아동복지 시험으로 이제 출제에 가보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좀 보고 코페르니쿠스 또 아동중심주의 뭐 이런 용어들을 썼다는 거 이런 거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백악관 회의에서 1909년에 요 9호 아동의 보호를 주제로 아동복지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요 내용들 그 86페이지 첫째 패러그래프를 조금 열심히 보고 그리고 영국, 미국 등의 이제 아동권리 협약이 탄생된 배경 뭐 이런 것도 쭉 있으니까 이 페이지는 좀 열심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국의 아동복지 영국 스토리 나오고 미국, 스웨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각각의 이제 그 나라의 대표적인 것들이 뭔지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는 스웨덴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본보기 전 세계 본보기니까 스웨덴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영국은 제일 최초의 사회보장법이 제일 최초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전 세계에 이제 최초의 사회보장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장 공부를 하려면 영국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정도로 이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영국을 좀 보고 미국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복지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 대표적인 거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미국이 가장 미국 하면 시험 나오는 거 딱 한 개 요거 있어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그래서 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따라서 영국은 슈어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한국은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도 있고 뭐 스타트 출발점을 좀 더 편하게 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이제 스타트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이 헤드스타트를 계기로 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생겨났다. 그거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은 공부를 좀 하고 스웨덴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사실 뭐 그렇게 이제 아동복지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목적이 이제 좀 뭔가 따라하고 알기 위한 건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건 일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유아 프라자 이런 거 있어요. 서울에. 이제 서울 지역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서울에 전부 다 영유아 프라자가 있는데 그게 일본에 있거든요. 영유아 프라자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장난감 빌려주고 부모와 아이가 와서 놀고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데 그거 이제 일본 거 보고 그대로 이제 우리가 했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뭔가 이제 출산 장려나 이런 것들도 좀 잘하기 위해서 엔젤 플랜, 신엔젤 플랜 뭐 이런 것들 계획을 막 수립했는데 성과는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좀 막 출산율 장려하고 하기 위해서 막 했지만 별로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여러분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되겠죠? 봐야 되지만 전통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자율천칙 조선시대 이게 이제 뭐라 그러지? 아동복지법이라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안전히 아동복지법 이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초의 제도 유기 미 불황 버려진 아이나 구걸하는 아이를 위한 보호제도 뭐 이런 거 만들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조금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 아동복지도 뭐 딱히 별로 없고 현대 아동복지에 오면 구호 그러니까 응급 구호 왜냐면 우리가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아 수출국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우리의 어떤 일이에요. 1961년에 아동복리법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1961년부터 80년대까지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연도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1961년에서 80년까지는 요보 대상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별주의적 아동복지 그러니까 협의의 아동복지가 이루어진 시점이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이 1961년인데 생활보호법이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름 바뀐 거예요. 옛날 법 이름. 그래서 옛날에는 요걸 줄여가지고 생보자 이런 말을 막 맨날 했어요. 쟤는 생보자, 뭐 저 집은 생보자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보호법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생활보호법 하니까 생활보호 대상자에 이게 듣기가 좀 나쁜 거예요. 그래서 국기법으로 이제 법 이름이 바뀌었는데 얘가 61년인데 아동복리법이 61년이다.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생활보호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을 제정한 시기와 아동복리법이 같은 해에 제정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고 굉장히 빨리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전쟁 끝나고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60년대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국가에서 이런 이제 사회복지 관련 법을 만들었거든.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만든 게 생보법과 아동복리법이라는 거. 그게 되게 의미가 깊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되게 깊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장애인 뭐 복지법, 노인 복지법 이런 게 전부 다 1980년대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일찍 아동복리법이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하고 아동복리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복리예요 단어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61년은 아동복리. 그러다가 81년에 아동복지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아동복리는요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일본에서 나왔어요. 일본은 다 지금도 복리라는 말을 쓰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적 용어로 복지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꿨는데 사회복지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81년에 밑에 제일 밑에 보면 1980년대 되어 있고 두 번째 줄에 보면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호 대상이 요보호 아동으로부터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으로 학대되어 서비스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하였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와 함께 요보 아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가정위탁 및 결혼 사업의 학대는 시설 수용 위주의 아동 복리로부터 서비스 다양화를 지향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80년대는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고 또 보육에 대한 것들도 보육은 90년대 이제 90년대로 넘어오면 1991년에 영유아 보육법 제정된 거 요게 이제 중요해요. 근데 그럼 보육인데 왜 아동복지에서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육 서비스는 아동복지의 한 파트거든.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의 한 파트가 아동복지고 아동복지의 메인 파트가 보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학과에서 보육을 다루고 이제 대부분 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아동복지의 굉장히 메인 파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91년에 이를 그 영유아 보육법 제정으로 아동타과 관련된 서비스는 아동복지법에서 분리됐다. 그리고 왜냐하면 법이 그 위에 보면 읽어보면 스토리가 아동복지법 안에 보육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육 서비스는 큰 집, 원래 이제 나의 본가가 아동복지법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성장하면서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독립해서 이제 살림을 나오게 됐죠. 그게 영유아 보육법이에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 이름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거, 그거 이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20년 단위로 기억하면 되겠어요. 20년 단위. 61년, 81년, 2001년 이렇게. 20년마다 법이 아동복지 관련 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지금은 전부라는 말을 써요. 전부 개정되었다.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조금 법이 일부 바뀌는 거는 계속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20년마다 법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사실 이제 시간이 한 20년 흐르면 전부 바뀔만 하죠. 그런데 80년대에 바뀐 거는 선별에서 보편으로 바뀐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2000년에 바뀐 핵심은 뭐냐 하면 아동학대가 들어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90년대 들어서 사회적 관심을 가졌고 2000년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아동학대가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1998년에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신고 의무화 규정의 아동 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의지. 이거 이제 여러분이 보면 되겠고, 이거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고, 그리고 100페이지 이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됐고, 어쩌고 뭐 요 내용들 자세히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 5장 볼게요. 5장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챕터예요. 아동복지 정책과 행정.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제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정책하고 실천이 차이점. 그걸 제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책에 포함되는 범주는 뭐냐 하면, 국가정책, 그 다음 법제, 법, 그리고 행정. 이 세 개가 다 정책이다. 이렇게. 하지만 매크로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됐다. 보육교사가 됐다. 요거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아니고. 그러면 정책은 누가 만드냐? 국가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법은 누가 만드냐?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국가의 법을 만드니까. 그리고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그거 다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건이 개입돼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휴대폰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운전할 때 휴대폰으로 전화통화 직접 수화기 들고 하면 안 돼. 는 법을 만들었어요. 실제 지금 그렇게 하면 걸려요. 그러면 누가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폰 장사가 돈을 벌죠. 그러면 이제 누가 로비를 하겠어요? 이어폰 장사들이 그 법이 통과되도록 엄청나게 로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총기 사건이 그렇게 많은데도 총기를 금지 안 한, 우리 한국은 총기를 집에 못 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총기를 집에 둘 수 있거든? 그럼 엄청 살인 사건이 많아도 그 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총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로비를 하기 때문이에요. 국가에다가 막대한 돈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뭐 법을 제정할 때 물론 순수한 의지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안 좋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국회의원들이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막 정부에서 마스크를 다 써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코로나 우리 안전을 위해서 했지만 그 덕분에 마스크 하는 업체들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쓰면 뭐 버스도 못 타 이런 정책을 그러니까 정책은 국가가 만드는데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이제 수혜를 받는 집단도 생길 수 있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정책은 국가가 만든다. 내가 개인이 만들 수는 없어요. 학교 정책도 학교가 만들죠. 학교 당국이. 그러면 학교에 이제 보직자나 뭐 이런 사람들 의논해서 만들죠. 여러분이 못 만들잖아. 의견은 낼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정책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내가 만들지는 못한다. 근데 실천은 각자 현장에서 한다. 그래서 정책은 빨리 안 바뀐다. 그거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금방금방 뭐 오늘 바꿨다, 내일 바꿨다 이렇게 못한다. 국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서 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책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시험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개념 뭐 이런 것도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책 분석에 보면 대상 체계가 있고 급여 체계, 전달 체계, 그 다음에 재정 체계가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고 특별히 그 중에서 대상 체계는 어떻게 주느냐에 대한 방법이에요. 급여는 뭘 주느냐. 급여라는 거는 주는 서비스를 얘기해요. 우리도 왜 월급할 때 급여 이러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혜택 주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급여예요. 전달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 줄 거냐.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돈에 대한 설명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개념, 복지 이념의 개념. 요거는 중요한데, 이건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자유방임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이 내용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미 사회복지 개론에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면 이번에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보육학 개론에도 또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이념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 중에? 자유민주주의. 네, 맞아요. 자유민주주의고 우리는 필요할 때만 개입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가 미국, 일본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민주주의는 스웨덴이나 이렇게 복지국가들 혜택을 엄청 많이 주는 나라들. 그래서 국가에서 많이 개입하고 개인이 적게 해도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뭐가 늘어나겠어요?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 싫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좋겠죠. 스웨덴은 그래서 이민도 안 받아요. 너무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데 우리가 보육 서비스 할 때는 약간 사회민주주의처럼 하고 있어요. 보육 서비스는.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면 되겠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다. 그럼 아동복지는 어디에 해당되냐? 우리 아동복지는 자유민주주의에 해당된다. 북한은 사회주의다. 요거 이제 시험에 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113페이지에 그 아동복지 모형 카두신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수 출연하는데 되게 아동복지에 유명한 주연 배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인제 제일 중요한 지금 이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사회복지사 시험, 그다음 뭐 독학사 아동복지 시험 뭐 이런 이제 국가의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예요. 113페이지.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아마 내가 강의할 때도 굉장히 강조해서 이제 강의를 했을 텐데요. 이 중에 이제 여러분이 지원적인 거는 1차적 서비스, 보완은 2차, 대리적 3차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돈이 가장 적게 드는 거는 뭘까요? 지원적 서비스.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하면 되니까, 교육하면 돈 많이 안 드니까. 그런데 1차가 돈 제일 적게 들고 2차 보완적이 조금 중간, 돈 제일 많이 드는 게 대리적 서비스. 효과가 가장 큰 거는 1차 서비스. 53명에게 내가 이렇게 막 스피드하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명 데리고 막 이렇게 개인 가해를 하면 개인이 돈 많이 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그리고 한 명밖에 전달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돈은 제일 많이 드는데 파급 효과는 제일 적다. 그게 3차 서비스. 그래서 복지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1차 지원적 서비스. 그러나 우리는 주로 3차를 많이 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로 지원적 서비스는 그냥 뭐 교육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보완적 서비스는 어린이집, 보육사업, 예시 있죠. 예시를 잘 알아야 돼. 거기 예에 있는 거. 학대 및 방임 아동, 보완적. 대리적은 가정위탁, 입양. 그리고 여기 보호사업이 또 있는데, 위에는 보완적에는 보육사업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밑에는 보호인데, 이건 무슨 보호냐면 시설보호, 보육원 보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고아원을 지금 고아원이라고 안 부르고, 왜냐하면 부모가 있는데도 그 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아원은 고아 일대에 해당되는데, 부모가 이혼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해서 애를 자기가 미혼모라든지 케어하지 못하면 보내니까 거기 이름을 보육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보육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리적 서비스에 나오는 보호 사업에는 보육원, 어린이집 아니고, 근데 이름을 뭐 상록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써놓고 있어요. 사당역 바로 앞에도 상록 어린이집 있거든요. 우리 학교 바로 옆에도 그 있는데 거기 어린이집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일반인은 안 다녀요. 그리고 일반 엄마 받는다 해도 보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되게 배타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요거를 이제 명확하게 아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가치가 뭐냐? 가치는 좀 바뀌는 거예요. 윤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용어를 조금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복지 관련법에서 표 5-1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외워야 되냐? 뭐 대충은 알아야 돼.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여러분이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만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해놓으면 나중에 나머지 내가 이 전공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를 좀 구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특히 더 아까 내가 그 뭐지? 단어가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게 이제 옛날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이가 들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 아동복지 일반에 대한 법. 요거 이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건 법이론까지. 아동복지 일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은 일반법적인 성격이 있고 특수법적인 성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법의 상위법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더 높은 법.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이 있는데 이게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여러분 뉴스 이런 거에도 위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막 따지잖아요. 난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이거 처벌해야 돼.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그건 위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막 이런 거 있는데 제일 위의 법이 제일 높은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보면 지금 여러분 헌법이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에요. 그 표에 보세요. 제일 첫 번째 헌법 나오잖아. 그러니까 밑에 이 나머지 애들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죠. 얘들이 아동복지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내가 만들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아동복지법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사회복지사업법 중에 한 개예요. 사회복지사업법 중에 더 구체적인 법 이름이 아동복지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위에 있는 애가 더 높다. 요거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동복지 일반이 있고 밑에 아동복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이 더 높을까요? 분야가 더 높을까요? 누가 더 높을까요? 일반이요. 네, 맞습니다. 딩동대. 그러니까 이 일반에 해당하는 아이가 아동복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이 세 개가 있다. 요거는 이제 시험을 낼 거예요. 다음은 아동복지 일반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하면 이제 예시가 밑에 있는 애 중에 한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 요거는 별표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아동교육 및 보육에 대한 거 교육기본법 요거는 교육기본법은 초중등학교에 대한 거 다 교육기본법. 그러니까 이제 법 이름 요것도 알아야 되고 초중고 대학교까지 그 교육기본법. 그 다음에 유치원 있잖아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기억해야 돼. 그러면 다 해야 되네? 뭐 이런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중요하니까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지 알아야 되고 한부모 가족지원법. 요거는 한부모에 대한 거고요. 혹시 이제 여러분 공부하다가 모자 보건법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옛날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옛날 이름 기억하면 안 돼요. 이름 바뀌었거든. 모자보건법이 있네. 그 아동 건강 및 영양 모자보건법 거기에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근데 모자보건법이 중요하진 않아. 중요하진 않은데 이름이 헷갈릴까 봐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제 모자보건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이 있어요. 근데 한부모 가족지원법이 이름이 옛날 이름이 모자복지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아버지도 혼자 사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모부자 복지법 이랬는데 모부자 하니까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부모 한쪽만 있는 거 해서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모자 복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모자 보건법하고 헷갈리는 거지. 이름이 두 개가.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는 거지. 근데 여기 모자보건법은 지금도 왜 모자보건법이냐 하면 이거는 산후조리 이런 거 아이의 임신 출산 관련 법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해당이 안 되니까 모자보건법이에요. 근데 우리 아동복지에서 중요한 법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름이 혼돈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지금 있고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법 요거 있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요거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동학대 범죄 중요하고 그다음 아동 청소년 성보호 중요하고 다 중요하네. 어쩌면 좋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입양에 대한 거는 입양특례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전체 개요는 이렇다. 요거 이제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뒤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보면 120페이지에 보면 그 아동복리법 61년에 있고 아동복지법 81년 있고 2000년에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근데 여기 2000년 돼 있는데 시행이 2001년부터예요. 그래서 조금 헷갈려 하는데 혼돈하지 말고 그리고 혹시 법에 관해서 이런 법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다 하면 국가법령센터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다 있어. 영유아 보육법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제처거든요. 이것도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국가법령센터를 클릭하게 돼 있어. 그럼 법에 대한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사회복지 공부할 때 법을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제 요거를 여기 들어가서 대조를 해보면 돼. 교수님이 책에 뭔가 이게 헷갈리게 돼 있네 하면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요 흐름을 연도별로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조금 이해는 하면 되겠어요. 연도를 다 외울 필요는 없대. 연도는 딱 3개 외우세요. 61년, 81년, 2000년. 이 3개만. 나머지 연도는 기억 안 하고 내용만. 아,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그리고 123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 이 부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126페이지 영유아보육법 안 해도 되겠고, 보육에서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장애 아동복지지원법 공부를 좀 하고,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4번, 5번, 그 다음에 요건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4번, 5번. 그러니까 3, 4, 5. 그리고 이제 행정에서는 행정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전문성, 체계적 기능 분당, 책임성, 이 가나다라 마바 요거 알고, 그 다음에 132페이지 이거 시험에 맨날 나와요. 얘는 사회복지 시험 치면 다 나와요. 항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맞지 않은 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의 원칙, 보육 서비스 제공의 원칙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등하게 줘야 되고 적절하게 줘야 되고 좀 가나다라.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넘겨서 134페이지에 국제기구 아동복지 사업 중에 뭐 관련 아동복지 사업 이름은 알면 좋겠어요. 이름. 세계보건기구 WHO 뭐 이거 알잖아. 근데 국제노동기구는 잘 모를 테고, 유네스코는 알 테고,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유니세프. 자, 그리고 전달 체계에서는 그림이 있어요. 138페이지. 거기에 이 그림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안 외워도 돼요. 그러나 이건 알아야 되겠지. 보건복지부. 141페이지에 그냥 한번 보면 좋겠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동복지 분야의 현장 전문가 자격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구나. 요거 이제 알면 되겠고, 그 다음 아동복지 행정의 문제 및 개선 과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시험 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런 게 앞으로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 잘하고 네 시험 잘 치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